왜 그러냐면 이제 주도주들이거든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NC소프트 정도가 이제 지난해 장세부터 올해 장세 사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 LG화까지 합시다. 이게 6개 종목들이 이제 차트가 다 안 좋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도주가 꺾였을 때 일단 시장의 모멘텀이 약해진 거죠.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이 없죠.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국민은행, 키움증권 등 정통 금융 커리어를 거쳐서 수백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투자운용팀장으로도 역임하셨는데요. 최근에는 독립리서치 회사인 EAR 리서치 대표로서 전 국민에게 돈 공부와 부자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최근 세계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에 이어서 코스피가 3,000선을 이제 하회하는 모습을 오전 기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FOMC에서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11월에 테이퍼링을 개시한 다음에 내년 중반에 완료를 하겠다는 게 이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바인데요.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흡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달러가 제일 매력적입니다. 글로벌하게 이제 유동성을 풀어준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달러로 대출받기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 정부에서 뿌려준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장에 풀렸고 이 돈들이 사람들이 소비도 물론 많이 했지만 대부분 저축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 기준으로 미국 가계저축률이 30%를 뚫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보다 낮아요. 가계저축률 30%를 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제로 금리잖아요. 현재 이 돈을 들고 뭘 했냐면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산 거죠. 실제로 지난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19.7%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얼마 올랐냐면 서울이 15.3% 올랐거든요. 지난해 연말 대비. 물론 이제 인천은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렇게 부동산 주식이 불바다가 된 이유는 유동성 덕분이었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라는 건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고 또 연준이 제로금리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갈 때라고는 다 위험자산, 주식, 부동산밖에 갈 데가 없게 만들어서 시장을 이렇게 불바다를 만들었는데 연준 입장에서 이제 이게 좀 과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9% 오르는 건 이건 역사상 최고 수준이니까 이걸 연준이 방치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은 자산시장의 과열 리스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테이퍼링이니까 자산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조심하자. 요 정도까지는 지금 일단 우리한테 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이제 달러를 사실상 무이자 대출에 가깝게 많이 풀어헤쳤고 이제 저희 연준을 비롯해서 한국은행도 이제 최근에 가계대출, 전세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갈 게 다분히 이제 명약 관화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이제 금융기관들은 연말이면 기준금리가 1.75 아니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1.71대를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연내에 또 추가로 1회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게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는 게 과연 예상대로 진행이 될까요? 안 하면 놀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한국은행의 총재님 임기가 내년 3월이니까 또 올해 연말쯤 되면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벌써 시작된 거는 사실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본다면 4분기 한번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되지만 이 중에 이제 2차례 금통위가 열리는데 그 2번의 금통위 중에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해서 이제 지금 0.75인데 1% 갖다 놓지 않겠는가. 내년에 한국은행은 또 대선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내년 하는 기준금리는 좀 어떻게 되죠? 저는 한 차례 정도 보고 있는데 2차례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올해 2번 올린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점검하는 시기들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 3월 하는 총재님 임기가 이제 끝나는데 아마 새로운 하는 총재님이 오셔서 바로 정책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경제지표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 한 하반기 정도가 금리 인상의 타이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2차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걱정스럽다기보다는 좀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이제 좀 둔화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9월달 수출이 플러스 16% 물론 그것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얼마 전 5월달에 46% 증가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30%포인트 떨어진 거죠. 근데 물론 이제 10월에 반등할 거예요, 수출이. 왜냐하면 그 추석 연휴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나 꺾인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되면 이제 플러스 40, 50%를 기록하던 수출에 역기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되면 성장률이 지금처럼 이렇게 4%를 노리는 성장률은 나오기 어렵고 내년 성장률은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한국은행 입장에서 벌써 2번 올려놓은 상황에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올리는 게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한 차례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시장금리가 인상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유망한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유망주로 은행주를 좀 이제 추천을 예전에 해주신 것 같은데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은행주 산다고 하면 뭐 잘 선호하지 않다는 경향이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첫 번째는 배당 줄 것처럼 하고 잘 안 준 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배당 성향에 대한 통제를 했던 거 작년에 뉴스로 떠들썩했잖아요. 코로나 쇼크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금융기관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은행들이 내부 유보를 많이 해라. 배당하지 말고. 이런 권고를 한 건 이해는 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은행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은행들이 내수 기업들이고 또 나가서 굉장히 경영이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안정적 배당에 대한 기대 이런 걸 깔고 투자를 했는데 그 기대가 좀 소멸된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가 경쟁 격화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바로 최근 들어서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직접적 개입이 은행들에 대한 경영에 대한 어떤 권고 개입이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최근에 카카오뱅크랑 K뱅크에 이어서 이제 토스뱅크가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3천억 정도니까 대략 그 레버리지를 10배 정도라고 보면 3조 정도 가까이 아마 대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2,500억인가 아마 자기 자본금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3조 정도까지 아마 왜냐하면 BIS 기준 자기 자본 비율 8%를 룰로 한다면 대략 그 레버리지 비율로 거꾸로 환산해 보면 그냥 12배, 13배 나오니까 대략 그 정도의 이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좀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 신용대출이나 뭐 그런 아무튼 개인 소비자 대출 시장인데 이쪽 시장에 물론 3조 정도는 굉장히 적은 파입니다만 아무튼 이 정도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은행주 입장에서 좋은 뉴스가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처음에 작년 배당에 좀 실망도 했었고 올해 또 카카오뱅크 보니까 은행이면서 성장성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기존의 시중은행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약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은행주 투자한다 그러면 올드보이 취급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드보이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제 장기 투자자 내지는 가치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비중이 조금 높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주식이 예전에도 강조해 주셨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한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장기 투자로 보유하는 게 좀 이제 매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 신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 주식 시장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장기 투자할 이유가 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분산해서 그러니까 다른 자산과 분산한 대상으로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지 한국 주식의 자산을 올인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은행조차 배당을 잘 안 주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전체 벌어들인 이익 대비 배당을 얼마나 해주냐 이 비율인데 선진국들 대부분 40-50% 이상인데 우리는 20% 1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주가랑 무슨 상관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이익을 주당 10,000원 내다 20,000원까지 났어요. 2배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경영진이 주주들한테 배당도 안 해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해주고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신경 안 써요. 그러다가 또 자기들 돈 필요하면 증자를 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모읍니다. 그러는 이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율은 계속 떨어지죠. 대주주 지분율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64대 대기업 집단의 평균 대주주 지분율이 3.4%인가 그럴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좋죠. 좋은데 대주주 입장에서 그걸 주가가 올라가는 건 자기 경영권이 거기 뒤에 있으니까 증자용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그것 말고 주가가 오르는 게 기업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배당을 잘 안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안 해주면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테마라든가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된 투자다 이렇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분들한테 반론이 뭐냐면 그래서 기업 실적 올라가는 거랑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왜 우리가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 그리고 특히 세금제도 문제에 대주주들의 낮은 지분율, 여기에 기업의 실적보다는 어떤 모멘텀에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 성향까지 합쳐서 시장이 오를 때는 세계에서 제일 잘 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세계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이 2위, 1위였어요. 코스닥이 1위였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잘 올라요. 오를 때는. 근데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중국과 함께 하위권으로 우리가 갈 텐데, 왜 그러냐면 모멘텀 없으면 시장의 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오르지 않으면 지루해하고 기다리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되게 조정폭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40년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10년 중에 4년에서 5년 정도 마이너스 성과가 나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그럼 8%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예,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에 다 벌고 나머지 9년은 죄송합니다. 손 빨고 있는 거죠.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이 2020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볼 때 뭐 이런 수익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뭐 40년 동안 4번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의 시장이 앞으로 또 출현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게 되게 희소한 거죠. 그 대박장이라는 건 잘 출현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 10에서 20%씩 오르는 그런 시장보다는 가장 빈번한 수익률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에서 제로 수익률이 가장 많이 출현해요. 그러니까 5번 중에 한 번이 마이너스 10에서 제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가장 빈번한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라. 좋은 이야기죠. 근데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안 먹히고 또 그 권고를 받았더라도 지켜내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한국 주식시장만 목을 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에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주지만 그때가 놓치면 영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면 10년에 한 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투자는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비중이 너무 커버리거나 여기에만 우리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지나치게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으면 10년에 한 번 오는 그 수익이 나는 시장 전에 지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분산해서 봐야지 한국에 올인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초부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제 소위 코스피 대장주 종목을 많이 또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연초 가격 주가 대비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시는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도주들이거든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여기에 셀트리온, 그리고 NC 소프트 정도가 이제 지난해 장세부터 올해 장세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 LG화학까지 합시다. 이게 6개 종목들인데 차트가 다 안 좋아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도주가 꺾였을 때 일단 시장의 모멘텀은 약해진 거죠. 주도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멘텀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이 비싸다고 해서 못 살 거 없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못 팔 거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땐 비싸다고 느껴져도 더 사야 되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 추세라고 생각될 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못 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장의 추세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도주가 꺾였느냐 여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개 주도주 중에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기업이 잘 안 보이잖아요. 특히 NC는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시장의 주도주들 모멘텀이 조금 약해진 상황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이걸 저가 매수해서 올해 내로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미연준이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 등을 통해서 시장에 좀 공기를 좀 빼려고 하는 버블이 있다면 그 풍선을 터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묶었던 걸 조금 풀면 바람이 좀 빠지잖아요. 지금 연준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장이 아주 강한 모멘텀을 지금 받기보다는 좀 순환매, 시장의 주도주들보다는 그동안 좀 못 갔던 기업들, 그런 쪽으로의 순환매, 그리고 좀 많이 빠졌다 싶을 때의 저가 매수 정도가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지, 추세적 상승장 자체는 맞지만 모멘텀은 약해졌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럼 삼성전자나 카카오 올해 초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손절 기준을 한번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절에 대해서는 모멘텀 투자자라면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제시리버모어도 결국 이걸 못해서 망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방향성 매매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오른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종목을 따라잡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상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상한가 따라잡기 또는 불타기라고 부르는 전략들입니다. 이 전략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지난 역대 시장의 그 약 100년 정도의 미국 시장 수익률을 살펴보면 거의 16% 정도 연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면 정말 좋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추세가 꺾였을 때 모멘텀 센 종목들을 찾다가는 크게 손실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전략과 가장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손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모 기관에서의 손절 라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가 하락률도 중요하긴 한데 직전 고점 대비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이상 나는 종목들이 일단 손절의 1차적 대상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한 10% 빠졌잖아요. 3,300이 3,000이니까 사실 10%면 저 정도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연초 대비 이렇게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연 20% 조정은 일상적 조정에 불과합니다. 예, 일상적 조정인데 그 정도 조정이 벌어졌는데 30% 빠졌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20%가 깨진 거잖아요. 코스피 대비 20%가 더 손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모멘텀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서 손절로 대응하거나 이게 정말 뭐 어떤 어마어마한 매력적인 포인트.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찾는 포인트가 배당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기업들 중에 배당을 그래도 꾸준하게 많이 적극적으로 지급해주는 기업은 삼성전자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3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8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고 확정 실적 발표가 10월 말에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삼성전자 전망이 좀 나오는데 삼성전자 한번 그러면 업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 오를 때 삼성전자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반도체 가격이 빠진 적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도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반도체 벌크로 팔리죠. 무게 동일한 규격의 표준화된 성능을 가지고 팔리는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과 마이크론이 만든 제품과 그리고 또 키옥시아가 만드는 제품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겁니다. 근데 그런가요? 낸드 플래시나 SSD가 가격 그렇게 다 다른가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AS 유무, 뭐 또 어디서 생산되냐 유무 정도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뭘 뜻하냐? 예, 원자재라는 뜻입니다. 커머디티. 그러니까 무게 들이로 또는 박스 단위로 팔리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의 차별화, 개별적인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없고 성능과 무게, 가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왜 폭등하냐 그러면 기후의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쇼티지가 낮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르는 면이 있죠. 세계 경제가 좋다는 뜻입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는 세계 경제가 좋을 때고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제품 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생산성 향상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종합해보자면 경기는 좋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너무너무 좋다. 다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는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또는 테이퍼링으로 대응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금리에 취약한,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업들, 바로 성장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6종목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모두 미래 성장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밸류에이션 PER이라든가 PBR 보면 한국 평균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조금 약해지는 과정에 주도주 교체 혹은 또는 주도주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온 것이 시장 조정의 원인이지 시장이 지금 끝났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작년처럼 좋은 장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프로의 장이다. 말 그대로 종목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부자 혹은 자금력이 뛰어나신 분들, 아무튼 업력이 크고 자금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올해도 수익이 되게 좋을 겁니다. 제 주변에 올해 성과가 작년 성과보다 훨씬 낫다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개미의 작년이 좋죠. 바로 그런 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무거나 지금 잘 오르는 거 골라 잡으면 되던 장은 이제 끝났고 종목별 분석, 수급, 재료 이런 걸 다 따져가며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파월 의장까지도 내년까지 공급망 이슈로 이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좀 나서는 게 아니냐가 증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냥 추상적 가능성이죠. 추상. 예, 뭐 0%는 아니지만 뭐 0%대 정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장세.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일단 2020년에 미국만 GDP의 15%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수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세계 2차 대전 때 20% 정도 재정 적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망이 달린 대전쟁에서 재정 적자 20%인데 지금 15%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죠. 너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전체 개인 소비 지출에서 내구재, 자동차, 세탁기, 전자제품들의 비중이 소비 비중이 얼마냐면 10%예요. 그런데 지난 상반기 그 비중이 한 1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40%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비중 대비.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게 소비가 늘어날 줄 예상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공장 폐쇄한 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공장의 가동률도 옛날만 못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나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내년 연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냐면 3.8%예요. 올해도 5%대로 전망하고 있고 물론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 기존 전망이 7%대였던 게 5% 후반으로 내린 대신 내년 전망을 올렸어요. 그러나 아무튼 뭐 올해 7%든 5%든 이것도 엄청 높은데 내년 3% 후반이면 이거 되게 높은 거죠. 미국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니까 이거 뭐 거의 2배가 더 넘는 성장률이 지속되는데 스태그라는 말을 무슨 근거로 붙이는가. 이번 주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인데요. 미국이 생각보다 이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이 좀 더딘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델타 변이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우리만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렇게 오래 할 줄 지칩니다. 지쳐. 정말 제 주변에 사람들 사이에 만남을 못 갖게 되니까 우울해진다라는 코로나 블루가 정말 저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모임을 다 막아놓은 게 정말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런 걸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줬어요. 재난지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DP의 15% 정도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적게 써서 문제고 미국은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저는 그 사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우리나라처럼 GDP 4%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고 아무튼 미국처럼 15%는 이거 너무 과했다. 이 정도의 대규모 재정 적자를 써서 경제를 살린 것까지 참 좋은데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저축률이 3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떨어질 때까지 일을 안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베버리지 커브라고 부르는 건데 잡 오프닝 돼 있는 거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만한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제 복지에 길들여져서 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회복 안 되는 이유가 근로자들을 뽑으려는 기업들의 고용이 오픈 안 돼서라기보다는 좀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와 이제 핑계가 또 물론 최근에 조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아무튼 지난 여름까지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던 그런 과정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가 또 부각됐던 것. 그러면서 잡마켓, 특히 리테일 쪽에서 고용이 지난 8월 데이터는 아무튼 리테일 쪽에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불거진 헝다그룹 디폴트가 계속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전에도 뭐 중국 공산당이 분기 잡기 차원에서 디폴트를 용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헝다 디폴트랑 뭐 중국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력난, 한국 주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화값을 떨어지게 하거나 외국인 투자금이 아시아에서 대거 회수되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닌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MSCI 월드 인덱스에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면 불가피하게 중국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중국이 투자를 했다면 지난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정말 괴롭기 짝이 없단 말입니다. 일부 아주 뭐 전기차 관련 뭐 일부 테마에 투자하신 분들이 웃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갔던 데가 뭐 마오따이 아니면 텐센트 아니면 뭐 알리바바
아니면 DD 출신 상장될 때에 대비해서 관련돼 있는 여러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기기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근데 다 죄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기업은 혼이 나고 어떤 기업은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도 불투명하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 지금 헝다 이야기 아닙니까? 헝다만 문제냐? 아니, 헝다만큼 말 잘 듣는 데가 어디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중국 축구리그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광저우 FC 인수해가지고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 주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몇몇 갔죠. 가서 AFC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몇 번 하고 뭐 강팀을 만들어주고 정부 시키는 걸 잘했던 기업인데 부동산 버블이다. 또 부동산 시장 너무 과열됐다. 이런 거 속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분위기 잡자마자 약한 골이라고 생각되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엎어질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외환위기가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글로벌 투자자라면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저 이머징 마켓에 굳이 투자해야 돼? 저 좀 갑갑한데? 한국은 좋은데, 그러면 한국 비중을 높여. 비중, 전체 EM에 대한 투자 자금은 줄이더라도 한국 비중을 EM 내에서 높여 정도로 대응하겠지. EM에서 돈 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중단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이게 참 도매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MSCI 어드밴스드 마켓으로, 즉, 신흥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 살아생전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될 거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20년 전에 썼던 제 보고서를 보여드리곤 합니다. 그때도 제가 꿈을 꿨었죠.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신흥시장에서 중국과 맨날 웨이트 두고서 싸우는 입장인데 중국이 저렇게 되면서 도매금으로 지금 신흥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중국 쪽에서 저런 이벤트가 나고 특히 전력난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신흥시장은 조금 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4분기 10월에 딱 시작된 시점에서 한국 주식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면 미국 주식은 여전히 사실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또 주요 3대 지수가 한 5%대 조정을 9월 한 달 동안 받으면서 타기 괜찮은 지점 같기도 한데 한번 미국 주식 투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국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 연준이 풍선에 바람을 빼는 중인데 일단 덜 빠지는 정도지. 그러니까 제가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달러 강세다라는 뜻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대 초반이었던 게 후반으로 자칫하다가 1,200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주식에서 좀 손실이 나더라도 환차익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의 강세 가능성,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성장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시장에서 성장주 비중이 되게 커요. 은행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은행주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는 성장주고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성장주 비중이 되게 높은 시장인데 비해서 선진국 시장은 골고루 돼 있어요. 좀 시장이 나스닥 같은 성장주만 우리가 이제 부각을 하고 거기만 좋아하기만 하지만 사실은 앱슨 모바일 같은 기업들이 그 에너지 섹터가 올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전체 모든 섹터에서 상승률 1위가 에너지예요, 사실은. 우리 맨날 잘 가는 것만 쳐다보고 좀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을 되게 많이 쳐다보고 저도 테슬라 맨날 봅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 업종 섹터 상승률을 살펴보면 1위가 에너지, 2위가 리츠예요. 무거운 부동산과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다각화가 쉬워요. 좀 이렇게 우리가 나스닥도 좋죠. 나스닥도 좀 사면 되는데 지금처럼 금리 상승하는 시기에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수혜가 어디냐? 우린 다 알잖아요. 은행이랑 에너지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에너지 그러면 한국에서 할 게 좀 안 보이잖아요. 그때 비해 미국은 에너지 섹터 엄청 크고 또 나가서 은행 가면 우리나라는 배당 잘 안 주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데 미국 은행들은 배당 잘 주고 리츠도 배당 잘 주고 하니까 부동산이든 은행이든 아무튼 지금 부동산이 불타고 있는 중이니까 그쪽 섹터로 우리가 좀 이렇게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우리나라 리츠가 사실 리츠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많잖아요. 대부분 오피스랑 그리고 리테일 리츠지 그게 다각화가 거의 안 돼 있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해 3월에 한국 리츠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추풍 낙엽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각화 분산 차원에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낫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